미쳤구나. 멀쩡한 김치를 빨래처럼 줄에 널어온 동네 망신을 시키다니. 시어머니의 불호령에도 젊은 며느리는 이튿날 새벽 또 마당으로 나가 빨랫줄에 김치를 한 포기씩 가지런히 내다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미친 여자라 놀려댔지요. 비가 쏟아져도 첫눈이 내려도 며느리는 그 줄 아래를 떠나지 않고 온종일 먼 길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날마다 김치를 빨랫줄에 넣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여강이라는 강을 낀 작은 마을에 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강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흘렀고 나루에는 늘 사람과 짐을 실은 배가 오갔지요. 그 강가에 기와도 아니고 초가도 아닌 어중간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바로 한도경이라는 사내와 그 아내 윤설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도경은 그 마을에서 손에 꼽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들에 나가 흙을 만졌고 해가 져서야 지게를 지고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씨네 도경이만큼 일 잘하는 사내가 또 있을까? 그 집 전답이 괜히 늘어난 게 아니지. 다 제 손으로 일군 거 아닌가. 사람 좋고 일 잘하고 게다가 색시까지 얌전하니 그 집은 복받은 집이야. 마을 사람들은 한씨네를 두고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도경은 그런 칭찬에도 우쭐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도경의 아내 설이는 또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수 적고 손끝 야무진 며느리로만 알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갈 때도 마당에서 매주를 디딜 때도 설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다문 입과 내리뜬 눈 뒤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본디 이 강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지요. 아버지 윤진사는 고든 사람이었으나 세상이 그 고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벼슬길이 막히고 가사는 기울었으며 끝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설이는 그렇게 한순간에 의지할 곳을 잃었지요. 세상에 윤진사댁 따님이 저 강마을로 시집을 간다네. 기운 집안 딸이 농사꾼한테 가는 게지. 입 하나 덜 자고 말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설이는 친정의 몰락도 그를 안다는 사실도 모두 가슴에 묻고 강마을로 들어왔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사대부가의 딸이었던 티를 결코 내지 않았습니다. 부엌일도 밭일도 군말 없이 해냈고 누가 물어도 친정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인에게 도경은 둘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도경은 비록 글은 짧았으나 마음이 깊은 사내였지요. 설인이 밤이면 호롱불 아래 낡은 책장을 가만히 넘기는 것을 보고도 도경은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임자는 참 신기한 사람이요. 어디서 그런 글을 다 익혔소. 그저 어릴 적에 어깨 너머로 본 것이지요. 설인이 말끝을 흐리면 도경은 더 묻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임자, 무슨 책을 그리 정성껏 보오? 그저 예시학이지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읽으면 가라앉는답니다. 그 웃음이 설인에게는 친정을 잃고 처음으로 얻은 안식이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서로를 아꼈고 마을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한 사람, 설인을 곱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송씨였습니다. 송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도경을 홀로 키운 억센 여인이었지요.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일에 자식을 길러낸 사람이라 며느리를 보는 눈도 모질었지요. 며느라 친정에서 곱게만 자랐다더니 일이 영 굼뜨구나. 송구합니다. 어머님, 더 빨리 손을 놀리겠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고개를 숙일 뿐 한 번도 대거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송씨가 부뚜막에 앉아 며느리가 빚어온 송편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쏘아 붙였지요. 이게 송편이냐 주먹밥이냐. 손끝이 이리 무뎌서야 어디 살림을 맡기겠느냐. 다시 빚겠습니다. 어머님, 모양이 곱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두말 없이 빚던 떡을 헐어 처음부터 다시 손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안악분이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지요. 마님, 새댁이 저리 고분고분한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내 며느리 내가 가르치는데. 송씨는 분이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분이는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며 서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서린은 그 따스한 손길에 코끝이 시큰해졌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야 어찌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 속에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평생 홀로 자식을 키운 여인의 억셈은 실은 그만큼 깊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원망하기보다 더욱 묵묵히 그 집을 떠받쳤습니다. 세 사람이 사는 한씨 집은 그렇게 가난하나마 큰 풍파 없이 흘러갔지요. 봄이면 함께 못자리를 했고 가을이면 함께 나달을 거두었지요. 도경은 한 해 한 해 전답을 늘려갔고 마을에서는 부지런한 한씨네가 곧 살림을 펼거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향리 변기태라는 자가 한씨네 전답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요. 변기태는 40이 넘은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겉으로는 인심 좋은 유지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도 구워주고 잔치에도 얼굴을 내밀었지요. 그러나 그 가는 눈 안쪽에는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음흉한 셈이 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이라 그 집 강가 전답이 기름지단 말이지. 변기태는 인뚱이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관아 이방곽가가 굽실거리며 대답했지요. 예, 나리, 여강가에서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헌데 한도경이가 워낙 단단한 위인이라 단단한 게 대수냐.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둑이 어디 있더냐. 하오나 나리, 그 집은 문서가 분명하고 마을 인심도 좋아 함부로 손대기가. 곽 이방이 말끝을 흐리자 변기태가 가는 눈을 더욱 가늘게 떴습니다. 문서가 분명하면 분명치 않게 만들면 그만이고 인심이 좋으면 인심을 돌려 세우면 그만이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분만 놀리면 돼.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곽 이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변기태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날 이후로 한씨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경도 서린도 그리고 마을 누구도 아직은 그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드리를 마치고 돌아온 도경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을 때 서린이 조용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변향리가 자꾸 우리 집 땅을 묻고 다닌다 하더이다. 임자도 그 말을 들었소. 헌데 그자가 묻고 다닌다고 우리 땅이 어디 가겠소. 문서가 다 우리 손에 있는데. 도경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의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지요. 친정이 무너지던 그 시절 멀쩡하던 집안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꾸러졌는지를 서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린은 가만히 도경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믿고 기다려야 해요. 갑자기 기다리긴 무얼 기다린단 말이오. 허허, 임자도 참. 도경은 또 한 번 웃었지만 서린의 그 말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약속의 씨앗이 됩니다. 그날 밤 서린이 한 그 말의 무게를 도경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늙은 어부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강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강영감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람답게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곤 했지요. 하루는 서린이 나루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영감이 곁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영감님? 서린이 빨래 방망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자 강영감은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기다린다고 어찌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지요. 허허, 새댁은 아직 모르는 게야. 저 강물도 한자리에서 흐르기를 멈추지 않으니 천 리박 바다에 가닿는 게지. 사람의 기다림도 그와 같아. 자리를 지키는 자가 끝내 이기는 법이거든. 서린은 그때 그 말을 그저 늙은 어부의 푸념쯤으로 흘려들었지요. 기다림이 어찌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강영감의 그 말이 서린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새겨질지는 머지않아 닥쳐올 모진 운명이 증명하게 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던 그 평화로운 나날들. 한씨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봄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봄, 한씨 집안의 하루는 늘 같은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면 도경은 벌써 마당에서 지게를 챙겼고 서리는 부엌에서 불을 지펴 아침을 지었지요. 시어머니 송씨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조차도 한씨네 마당에서는 봄 햇살처럼 정겨운 일상이었습니다. 도경이 들로 나가면 서리는 집안일을 도맡았지요.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했지요. 그렇게 번 푼돈을 서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언젠가 도경에게 번듯한 무명 두루마기 한 벌 지어 입히는 것이 서린의 작은 소원이었으니까요. 서린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 늘 옆집 안악 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린을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지요. 새댁,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어머니가 또 들볶던가?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도 다 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착하기도 하지. 나 같으면 진작에 보따리 쌌을 거구먼. 새댁은 어쩜 그리 속이 깊어. 분이는 혀를 차면서도 서린의 물동이를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형님은 어찌 저한테만 이리 잘해주십니까? 잘해주긴 사람이 사람한테 정주는 게 뭐 별난 일인가. 서린은 그런 분이가 친언니처럼 고마웠지요. 친정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서린에게 분이의 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형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요즘 변향리가 자꾸 우리 집 땅을 묻고 다닌다는데 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린의 물음에 분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쉿,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변향리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땅 빼앗기로 소문난 사람이라네. 그 사람 손에 집안 거덜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게 정말입니까, 형님? 정말이고 말고. 그러니 새댁네도 부디 조심해. 그 기름진 얼굴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 서리는 분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친정을 무너뜨린 그 모함의 그림자가 어쩐지 이 강마을에도 드리우고 있는 듯했지요. 서리는 그날 밤 도경에게 분이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보, 이 두루마기는 또 누구 거요?
어느 저녁 들에서 돌아온 도경이 서린이 바느질하던 천을 보며 물었습니다. 임자 거지요. 다 해지신 걸 입고 다니시니 보는 제 마음이 다 시려서요. 허허, 나야 농사꾼인데 두루마기가 무슨 소용이요. 그 정성으로 임자 옷이나 한 벌 지어 입으시오. 제 옷이야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임자가 깨끗하게 입고 다니셔야 사람들이 우리 집을 우러러보지요. 도경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가난한 살림의 제 것은 뒷전이고 늘 남편과 시어머니부터 챙기는 아내였지요. 도경은 서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내 반드시 임자를 호강시켜 줄 것이오. 이 강가 전답을 더 읽고서 말이오. 그때는 임자도 비단옷 한 벌 입혀줄 테니 기다리시오. 비단옷은 무슨 저는 이 집에서 임자와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두 사람의 정다운 모습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송씨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에그 달살 돋는 소리들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자. 보기 민망하구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송씨의 입가에도 슬며시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이것이 한 시내의 평범하고도 단란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란한 집안에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도경의 불같은 성미였습니다. 도경은 마음이 깊고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했으나 한번 옳다고 믿으면 물러설 줄을 몰랐지요. 특히 억울한 일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들이받는 기질이 있었지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한 늙은 보찜 장수가 관아 포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본 도경이 그 자리에서 포졸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이보시오. 늙은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리 매질을 한단 말이오. 내 이놈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드는 게냐. 관아의 일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패는 법은 없소. 어디 나라님 법전에 죄 없는 늙은이를 매질하라 적혀 있더이까. 도경의 추상 같은 호통에 포졸은 그만 기가 눌려 물러갔습니다. 보찜 장수는 도경에게 연신 고맙다며 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경을 두고 의로운 사내라 칭찬했지만 정작 서린은 그 일을 전해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의로운 일도 좋지만 부디 몸을 사리세요. 세상에는 옳은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임자도 참 사내가 그만한 일에 어찌 눈을 감는단 말이오. 제 친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으셨어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아내의 친정 이야기를 떠올리고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사내의 천성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바로 이 고든 성미가 훗날 도경을 끔찍한 화로 몰아넣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린에게는 도경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를 안다는 사실이었지요. 4대 부가의 딸로 자란 서린은 어릴 적 아버지 윤진사의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고 심지어 나라의 법을 적은 책까지 들춰본 여인이었습니다. 깊은 밤 도경과 시어머니가 잠든 뒤면 서린은 몰래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글자를 한자 한자 어루만지노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서린아, 글이란 무엇에 쓰는 것이더냐?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아버님, 아니다.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다. 힘없는 자가 제 억울함을 밝힐 길은 오직 글과 법뿐이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을 서린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강마을 며느리로 흙을 만지며 살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글 읽는 선비의 딸이라는 자긍심이 살아있었지요. 다만 그 사실을 드러낼 날이 오리라고는 서린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요.
향리 변기태가 마을의 전담 문서를 새로 정리한다며 집집마다 문서를 거두어 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글쎄, 변향리가 땅 문서를 다시 매긴다지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문서를 왜 다시 매긴대. 나라에서 토지를 새로 조사하라는 영이 내렸다나 어쨌다나 하여간 문서를 안 내면 땅을 빼앗긴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 제 문서를 변기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달랐지요. 도경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오. 토지를 조사하라는 영이 내렸으면 관아에서 직접 나서야지. 어찌 향리 한 사람이 문서를 거두어 간단 말이오. 임자, 이건 아무래도 수상하오. 저도 그래요. 친정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서를 한 곳에 모으게 한 다음 그 틈에 문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요. 서린의 말에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참을 의논한 끝에 문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지요. 그러나 이 결정이 변기태의 분노를 사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변기태가 직접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인심 좋은 웃음을 띤 채로 말이지요. 한서방, 잘 지내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마을 토지 문서를 정리하는 중인데 자네 집 문서가 아직 안 들어왔더구먼. 변향리님 송구하오나 그 일은 관아에서 직접 영을 내리신 것입니까? 향리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니 소인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도경의 정중하나 단호한 물음에 변기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변기태는 이내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허허, 자네도 참 의심이 많구먼. 다 자네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좋네. 정 그렇다면 천천히 가져오시게나. 허나 너무 늦으면 자네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건 알아두게.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숨은 가시를 도경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변기태가 돌아간 뒤 도경은 한동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지요. 그날 밤 변기태는 제 집 사랑방에서 곽 이방을 불러 앉혀놓고 음흉한 셈을 늘어놓았습니다. 곽가야, 한도경이가 끝내 문서를 내놓지 않을 모양이다. 이거 일이 영성가시게 됐어. 그러게 말입니다. 날이 그 집만 빼고 마을 문서가 거의 다 들어왔는데 한도경이 하나가 버티면 부러뜨려야지. 들어라. 한도경이 강가 전담 문서를 내가 새로 하나 만들 것이다. 본디 그 땅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 다음 한도경이 그 문서를 위조했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게야. 곽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들통이라도 나면 들통이 날 일이 무엇냐. 관아의 붓이 다 내 손에 있는데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날짜만 맞춰 적으면 돼. 일이 끝나면 너에게도 섭섭잖게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변기태는 곽 이방의 손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지요. 곽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양심이 찔렸으나 향리의 서슬과 눈앞의 돈 앞에서 그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씨 집안을 무너뜨릴 음모가 어둠 속에서 차근차근 짜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씨 부부는 그 음모의 그물이 이미 제 발밑까지 들이운 줄도 모른 채 평범한 봄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도경은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 애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봄바람에 빨랫줄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빨랫줄에 무엇이 걸리게 될지 그날의 도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변기태의 음모는 생각보다 빨리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경이 들에 나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관아의 포졸셋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한도경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난데없는 호통에 서린이 부엌에서 뛰쳐나오고 송씨도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도경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물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라를 받으란 말이오? 내 죄를 내가 모른단 말이냐? 관아의 토지 문서를 위조한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문서를 위조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소인은 평생 남의 것 하나 탐낸 적 없는 사람이요. 도경이 펄쩍 뛰며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도경의 두 팔을 거칠게 비틀어 오라를 지웠지요. 서린이 달려들어 포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증거로 제 남편을 죄인이라 하십니까? 위조를 했다는 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야 차고 넘친다. 변향리 댁에서 한도경이 위조한 문서가 발견됐고 한도경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느니라. 그 말에 도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변기태가 토지 문서를 거두어 간 것도 인심 좋은 척 제 집을 찾아온 것도 모두 이 함정을 파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변기태 그자가 나를 모함한 것이요. 내 인장은 그자가 문서를 핑계로 가져갔던 것이요. 이건 모함이요. 모함이란 말이요. 도경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도경을 끌고 마당을 나섰지요. 서리는 맨발로 따라 나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끌려가던 도경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러고는 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임자,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말이오. 그러니 임자는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마시오. 약속한 그것이라니요. 여보, 서린이 다급히 물었지만 도경은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포졸이 다시 그를 떠밀었으니까요. 그러나 도경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임자가 늘 하던 말 말이오. 끝까지 믿고 기다리자던 그 말. 나는 임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천리 밖에서도 길을 찾아올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도경의 모습은 마을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나루까지 맨발로 달려갔지만 도경을 실은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가르며 멀어지고 있었지요. 서리는 강가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은 따스한데 서린의 가슴은 한겨울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한씨 집안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지요. 송씨는 마루에 엎드려 통곡했지요. 아이고, 내 아들아.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산 내 아들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아이고. 송씨는 가슴을 치며 울다가 문득 며느리를 향해 분풀이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문서를 내주지 말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서리는 그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지요. 지금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저 마음 둘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묵묵히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던 그날을 떠올리며 서리는 이를 악물었지요. 울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서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세요. 서방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니 반드시 풀려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방님을 구해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일을 구한단 말이냐. 향리가 작정하고 짠 일을 일개 아녀자가 어찌 뒤집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송씨의 말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도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요.
송 씨는 사실 도경을 끌고 간 죄목이 변기태의 농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요. 며칠 전 우물가에서 변기태의 하인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 씨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향리의 보복이 두려웠고 행여 잘못 나섰다가 아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까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 두려움이 송 씨를 더욱 모질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견딜 수 없어 애꿎은 며느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린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린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롱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법전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위조죄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억울한 자가 어떻게 신원을 밝힐 수 있는지 서린은 밤새도록 그 책을 파고들었지요. 그를 모르는 여느 안악이었다면 그저 통곡만 했겠지요. 그러나 서린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살아있던 선비의 딸이 마침내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린은 법전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죄를 묻자면 반드시 그 위조한 문서가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를 자세히 살피면 도리어 누가 진짜 위조한 자인지 가려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위조한 문서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는 법이다. 먹의 빛깔이든 종이의 결이든 날짜의 앞뒤든 그 허점을 찾아내기만 하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서린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라던 그 말이 말이지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던 서린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도경이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마시오. 임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천리 밖에서도 길을 찾아올 것이오. 서린은 그 말의 뜻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잊고 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두 사람이 혼인하던 무렵 도경이 서린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도경은 젊은 시절 잠시 강 건너 먼 고을에서 머슴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경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는데 멀리서도 제 집을 알아보는 한 가지 표식이 있었다고 했지요. 바로 어머니가 마당 빨랫줄에 내거는 빨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플 때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색의 천을 빨랫줄에 널어두었고습니다. 도경은 강 건너에서 그 천을 보며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지요. 그때 내가 임자한테 그랬지 않소. 훗날 우리가 혹여 멀리 떨어지게 되거든 내가 강 건너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무언가를 빨랫줄에 걸어두라고 말이오. 혼인 첫날 밤 도경이 농담처럼 건넸던 그 말이 서린의 머릿속에 또렷이 되살아났지요. 서린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도경이 끌려가며 남긴 그 말은 바로 이 약속을 떠올리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서방님은 언젠가 풀려나 이 강을 따라 돌아오실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강 건너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게 해. 서린은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도경이 돌아올 그날까지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무언가를 빨랫줄에 내걸기로요. 그저 평범한 빨래로는 안 되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래거나 도둑 맞을 수 있는 천이어서도 안 되었지요. 멀리서도 눈에 띄고 매일 새로 내걸 수 있으며 이 집의 사람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린은 부엌 한쪽에 그득히 쌓인 김장 김치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지요. 붉은 양념이 밴 김치라면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매일 새로 꺼내 걸 수 있고 마르면 또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누구도 그것이 신호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김치 한 포기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빨랫줄에 그것을 가지런히 내다 걸었지요. 붉은 김치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선연하게 빛났습니다. 마침 우물에 물을 길러 가던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한씬의 새댁이 김치를 빨랫줄에 널었네. 세상에 멀쩡한 김치를 왜 저기다 건데 남편이 잡혀가더니 실성을 한 모양이야. 쯧쯧. 안 됐구먼. 곱던 새댁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렸어. 안악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서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빨랫줄에 걸린 김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강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멀리 강 건너 산자락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식을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강 건너 어디서든 이것을 보시거든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 기이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붉은 김치 한 포기에 담긴 절절한 사연을 알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저 미친 여자의 망령된 짓이라 비웃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훗날 얼마나 큰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뒤로 서린의 하루는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김치 한 포기를 빨랫줄에 내걸었꽂습니다. 낮이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강 건너편을 살폈지요. 그리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 법전을 펼쳐놓고 남편을 구할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서린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주위에서는 만류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서린을 말린 것은 시어머니 송씨였지요. 며느라, 그 김치 거는 짓 좀 그만두어라. 온 동네가 너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집안이 풍비박산인데 너까지 망신을 보태려는 게냐. 어머님, 이건 그저 망령된 짓이 아니어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거는 표식이어요. 표식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그이가 언제 돌아온단 말이냐. 옥에 갇힌 사람이 살아나올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 송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빨랫줄의 김치만은 결코 거두지 않았지요. 그것은 서린에게 남편이 살아있다는 믿음 그 자체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서린을 두고 수군거렸지요. 저 집 새댁 말이야. 아직도 김치를 빨랫줄에 건다지 뭐야. 실성한 게 분명해. 남편이 죄를 짓고 잡혀가니 그 충격에 머리가 돌아버린 게지. 쯧쯧. 곱던 사람이 안 됐어. 하지만 죄인의 처가 무슨 면목으로 동네를 활보한 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비수처럼 서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도리어 더 꼿꼿이 허리를 펴고 마을을 다녔습니다. 죄인의 처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아내라는 자긍심이 서린을 버티게 했으니까요. 그런 서린의 곁에 단 두 사람,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옆집 안악분이었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씨 집의 늙은 머슴 막개였지요. 분이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도 서린을 찾아와 위로했지요. 새댁 사람들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새댁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안 그래?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이라도 저를 믿어주시니 살 것 같아요. 믿고 말고 새댁 같은 사람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분이의 따스한 말에 서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세상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형님, 사실은 말이지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본이에게만은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입을 다물었지요. 빨랫줄 김치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 그 말이 새어나가 변기태의 귀에 들어가면 남편이 돌아올 길마저 막힐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형님. 그저 형님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에그, 새댁도 참. 그런 말이 뭐가 어렵다고 뜸을 들여. 자, 기운 내고 이거나 좀 먹어. 우리 집 텃밭에서 캔 거야. 분이는 보따리에서 삶은 감자 몇 알을 꺼내 서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서린은 그 따뜻한 감자를 받아 들고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지요. 머슴 막개 또한 서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막개는 한씨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사람으로 도경을 친자식처럼 여기던 늙은이였지요. 막개는 도경이 끌려간 뒤로 더욱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으며 서린을 도왔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 마십시오. 서방님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의인이십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실 겁니다. 막개 할아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 아씨도 부디 기운 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서리는 막개의 그 충직한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지요. 며칠 뒤 서리는 큰 마음을 먹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관아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문을 지키던 사령이 서린을 막아섰지요. 웬 안악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소위는 한도경의 처입니다. 제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부디 사또께 그 억울함을 아뢰게 해 주십시오. 억울하긴 무엇이 억울하냐.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죄인의 처가 어디서 때를 쓰는 게냐. 물러가라. 사령은 서린을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서린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관아 문을 붙잡고 외쳤지요. 제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십시오. 작년 가을이라면 제 남편은 추수 때문에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서린의 외침에 관아 아니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안에서 변기태의 호통이 들려왔지요. 무슨 소란이냐. 죄인의 처가 행패를 부리거든 곤장을 쳐서 내쫓아라. 변기태의 서슬의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서린은 더 버티지 못하고 관아 밖으로 끌려 나왔지요. 흙투성이가 된 서린은 관아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서린은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관아에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위에는 또 위가 있는 법. 가명의 관찰사께, 아니 그도 안 되면 한양의 상감마마께라도 이 억울함을 아뢰리라. 서린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여인에서 직접 진실을 파헤치는 여인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막개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막개 할아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서방님을 모함한 그 위조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조 문서 말입니까? 그건 아마 관아의 증거물로 보관돼 있을 겁니다. 헌데 아씨, 그건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 그 문서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예요. 위조한 문서는 진짜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허점을 찾아내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막개는 서린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일개 아녀자가 위조 문서의 허점을 찾겠다니 막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서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본 막개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씨.
제가 관아에 아는 사령이 하나 있으니 슬쩍 알아보겠습니다. 허나 부디 조심하십시오. 변향리가 이 일을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리는 진실을 파헤치는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서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낌새를 변기태가 모를 리 없었지요. 변기태는 곽 이방을 불러 한신의 동향을 캐물었지요. 한도경이 처가 요즘 무슨 수작을 부린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예, 나리, 헌데 별것 아닙니다. 그저 빨랫줄에 김치를 걸어놓고 실성한 사람처럼 군다 합니다. 온 동네가 미친 여자라 비웃는다지요. 미친 여자라 정말 미친 것이면 다행이다만 그 여자가 그를 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혹여 무슨 꾀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라. 변기태의 가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린이라는 여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한낱 다녀자라 얕보기에는 그 빨랫줄의 김치가 어쩐지 불길했습니다. 나리,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아녀자가 글 좀 안다 한들 무얼 하겠습니까? 관아의 일을 어찌 뒤집겠습니까? 이놈아, 방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다. 내가 윗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방심한 자들이 어떻게 거꾸러지는지 수없이 보았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게야. 변기태는 곽 이방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곽가야, 그 위조 문서 말이다. 관아, 깊숙이 잘 숨겨 두어라. 행여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도록 말이야. 그 문서만 없으면 한도경이 무죄를 입증할 길은 영영 사라지는 게다. 예, 나리, 분부대로 깊이 숨겨 두겠습니다. 변기태는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했지요. 그러나 세상일이란 단속한다고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변기태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그 위조 문서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서리는 막계의 도움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위조 문서가 관아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작년 가을이라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작년 가을이라고요? 그렇다면 됐어요. 작년 가을이면 서방님은 추수 때문에 한 발짝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온 마을 사람이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서방님이 그때 관아에 가서 문서를 위조했단 말입니까? 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위조범이 날짜를 함부로 적은 그 허점이 도경의 무죄를 밝힐 첫 번째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마리 하나로 향리의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위조 문서는 관아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끌어낼 힘이 서린에게는 아직 없었으니까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강을 건너 도경이 갇혀있는 상주 가명의 옥으로 옮겨갑니다. 도경이 끌려간 그 옥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옥방에는 여러 죄수가 뒤섞여 있었고습니다. 썩은 집더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도경은 그 어둠 속에서도 좀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내 서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임자가 지금쯤 빨랫줄에 표식을 걸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살아 돌아간다는 것을 임자는 믿고 있어. 그러니 나도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나가야 해. 도경은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방의 도경과 처지가 비슷한 사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형형하고 말투가 점잖은 사람이었지요. 도경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노형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려. 어쩌다 이런 곳에 들어오셨소? 도경이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사람을 잘 보는구려. 나는 정약선이라 하오.
떠돌이 신세로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다가 그만 도둑으로 몰려 들어왔소이다. 노형은 어떤 사연이요? 소인은 한도경이라 하오. 충청도 여강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향리의 모함을 받아 문서 위조 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왔소이다. 도경은 정약선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지요. 향리 변기태가 어떻게 토지 문서를 빌미로 함정을 받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장을 도용해 위조 문서를 만들었는지 말이지요. 정약선은 도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눈빛이 한층 깊어졌지요. 참으로 악랄한 자로구려. 향리가 관아에 붓을 쥐고 양민의 재산을 빼앗다니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오. 노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일이오. 하나 어찌하겠소. 향리가 관아와 한통속이니 소인 같은 농사꾼이 무슨 수로 억울함을 밝히겠소. 그저 하늘만 원망할 따름이오. 도경이 한숨을 쉬자 정약선이 도경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노형, 너무 낙심 마시오. 하늘은 무심한 듯해도 끝내 정의로운 법이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소. 노형의 처가 빨랫줄에 표식을 건데 그게 대체 무슨 표식이오? 도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 정약선이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될 것 같았지요. 도경은 목소리를 낮추어 아내와 자신만이 아는 그 빨랫줄의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제 처가 빨랫줄에 김치를 건다 하오. 멀리서도 또렷이 보이는 붉은 김치를 말이오. 그건 제가 강을 따라 돌아갈 때 집을 잃지 않게 하려는 표식이오. 김치를 거는 자리와 그 수로 제 처는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이오. 우리 부부만 아는 약속이지요. 정약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탄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갸륵한 부인이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위해 그런 표식을 건다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겠소이다. 노형은 복이 많은 사람이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소인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소이다.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정약선은 그런 도경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실 정약선은 떠돌이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 그날 정약선은 도경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옥방에서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도경은 정약선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습니다. 정약선은 도경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러주었지요. 그렇게 옥살이의 고단함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나갔습니다. 노형, 내 한 가지 약조하겠소. 만약 내가 먼저 이곳을 나가게 되거든 반드시 노형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견디시오. 노형의 그 말씀만으로도 소인은 큰 힘을 얻소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옥방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 우정이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도경은 정약선과 나눈 그 약조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빨랫줄에 김치를 떠올렸습니다. 임자가 거는 그 붉은 김치 한 포기가 이 어두운 옥살이를 버티게 하는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여강마을로 돌아옵니다. 도경이 옥에서 정약선을 만나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동안 서리는 마을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날마다 빨랫줄에 김치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일이었지요. 위조 문서에 적힌 날짜인 작년 가을, 도경이 한 발짝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마을 사람들의 입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증언을 부탁하러 가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지요. 세댁,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네. 향리 눈밖에 났다가는 우리 집안도 거덜날게야. 그래, 우리도 처자식이 딸린 몸이라네. 괜히 나섰다가 화를 당할까 무섭구먼. 사람들은 변기태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도경이 추수 때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주지 않았지요. 서리는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서린의 기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증언을 못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었지요. 서린은 곰곰이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서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마을의 떠돌이 보찜장수였습니다. 이 보찜장수는 바로 예전에 도경이 관아 포졸에게 매 맞는 것을 구해준 바로 그 늙은이였지요. 보찜장수는 도경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서방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니 내 어찌 가만히 있겠소. 한 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마을 사람이 아니시니 향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께서 작년 가을 이 마을을 지나며 서방님을 보셨다는 것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네, 똑똑히 보았소. 작년 가을 추수 때 한 서방이 들에서 나다를 거두고 있었지. 그걸 내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오. 보찜장수의 증언은 서린에게 첫 번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닌 떠돌이라 향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증인이었으니까요. 서린은 그 증언을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두었습니다. 그를 아는 서린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번째로 서린이 찾아간 것은 마을 서당의 늙은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었지요. 서린은 훈장을 찾아가 넌지시 학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훈장 어른, 소인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문서의 위조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떤 법도가 있는지요? 훈장은 일개 안 하기 그런 것을 묻자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아녀자가 문서 위조는 알아 무엇하려고. 그런 건 사내들이 다룰 일이지. 하오나 어른, 옛글에 이르기를 억울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 억울한 자입니다. 서린이 또렷한 목소리로 옛글을 인용하자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일개 안악의 입에서 경서의 한 구절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아니, 자네 그를 아는가? 그 구절을 어디서 익혔는가? 부끄럽지만 어릴 적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어른,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린의 학식과 간곡함에 감복한 훈장은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자네 같은 사람이 농사꾼의 아내로 묻혀 있었다니. 좋네. 내 위조 문서를 가려내는 법도를 일러줌세. 먹의 빛깔과 종이의 결, 그리고 글씨의 버릇을 살피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네. 훈장의 가르침은 서린에게 천금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위조 문서의 허점을 찾아낼 또 하나의 무기를 얻은 셈이었지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더욱 기지가 빛나는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변기태가 위조 문서를 관아 깊숙이 숨겼다는 것을 알고 그 문서의 내용을 알아낼 묘책을 궁리했지요. 그래서 서린은 막개를 시켜 관아 사령들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에 슬쩍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한도경이 처가 한양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더군. 그 친척이 형조의 높은 벼슬 아치라나. 이 소문은 곧 변기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변기태는 혹여 일이 한양까지 번질까 두려워 위조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곽 이방에게 지시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점검하는 자리를 막개가 엿보게 된 것입니다. 막개는 곽 이방이 문서를 펼쳐보는 틈에 그 문서에 적힌 날짜와 내용을 똑똑히 외워두었습니다. 아씨, 알아냈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분명 작년 9월 보름입니다. 그리고 한 서방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그 인장 자리가 어쩐지 비뚤어져 있더랍니다. 비뚤어진 인장이라 그래요. 됐어요. 서방님은 인장을 늘 똑바로 찍는 분이세요. 비뚤어진 인장은 누군가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증거예요. 서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향리의 음모에 또 하나의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지요. 이렇게 서리는 보찜 장수의 증언, 훈장의 가르침, 그리고 막개가 알아낸 문서의 허점까지 하나둘 남편을 구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비록 더디고 험한 길이었지만 서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영민하게 진실을 좇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서린이 빨랫줄에 김치를 건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지요. 그동안 서린은 한순간도 그 일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걸어꽂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단단히 동여맸으며 김치가 마르면 새 것으로 바꾸어 걸었지요. 그런데 서린이 거는 김치에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법도가 있었지요. 서린은 날마다 김치를 거는 자리와 그 수를 조금씩 달리했지요. 빨랫줄 왼쪽 끝에 한 포기를 걸면 그것은 무사하다는 뜻이었고습니다. 가운데에 두 포기를 걸면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도경이 강을 따라 돌아올 때 그 신호를 보고 집안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하려는 부부만의 암호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깊은 뜻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서린의 기행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덜어는 일부러 한씨 집 앞을 지나며 빈정거렸지요. 오늘은 김치를 몇 포기나 걸었나 보러 가세. 하하, 저 미친 여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짓궂은 사내 몇이 작당을 하고 한씨 집 빨랫줄에 김치를 몰래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친 여자를 골려주자는 심산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빨랫줄이 텅 빈 것을 본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를 어째 신호가 사라졌으니 행여 서방님이 오늘 지나가시다 빈 줄을 보면 집안에 변고가 생긴 줄 아실 텐데. 서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개가 사연을 묻고는 곧장 마을을 돌며 범인을 찾아 나섰지요. 결국 김치를 훔친 사내들이 밝혀졌고 막개는 그들을 한씨 집 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못된 것들, 남의 집 빨랫줄에 손을 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고 막개 영감, 그깟 김치 몇 포기 가지고 뭘 그러시오. 어차피 미친 여자가 거는 건데. 사내들이 뻔뻔하게 굴자 서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그 김치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친 여자의 김치라 하셨는데 정말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린의 형형한 눈빛에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서린은 말을 이었지요. 미친 사람은 까닭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까닭을 말씀드릴 수 없을 뿐입니다. 훗날 그 까닭이 밝혀지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실 겁니다. 서린의 그 의연한 말에 사내들은 슬그머니 김치를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미친 여자라 얕보았던 그 눈빛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사내들 중 하나가 도망치다 말고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린이 떨어진 김치를 주워 다시 빨랫줄에 거는 모습을 그 사내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이상하단 말이야. 미친 여자라면 김치를 아무렇게나 걸 텐데 저 여자는 꼭 자리를 맞춰 거는구먼.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사내는 며칠을 두고 한씨 집 빨랫줄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알아챘지요.
서린이 거는 김치의 수와 자리가 날마다 다르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까닭까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그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렸지만 다들 미친 여자가 하는 짓에 무슨 뜻이 있겠냐며 웃어 넘겼지요. 다만 그 일로 인해 서린의 김치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마을에 슬그머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미친 여자치고는 너무도 당당하고 또렷한 서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묘한 의문을 남긴 까닭이었지요. 한편 서린은 남편을 구할 증거를 모으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리 변기태의 방에는 갈수록 교묘해졌지요. 서린이 증인을 구하면 변기태는 그 증인을 협박해 입을 막아꽂습니다. 서린이 관아에 탄원하면 변기태는 그 탄원서를 중간에서 가로채 없애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서린이 가명의 관찰사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써서 보내려 하자 변기태가 그 낌새를 알아채고 길목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서린이 보낸 심부름꾼은 번번이 변기태의 하인들에게 붙잡혀 그를 빼앗겼지요. 또 가로막혔구나. 변기태가 이리 사방을 틀어막으니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서린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지요. 변기태가 길목을 지킨다면 길이 아닌 곳으로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그를 작게 접어 김치 항아리 밑바닥에 숨기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파는 척 강 건너로 실어보냈습니다. 누가 김치 항아리 속에 탄원서가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서린의 글은 마침내 변기태의 감시망을 뚫고 강을 건넜습니다. 서린의 기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기태가 증인들을 협박해 입을 막자 서린은 증언을 글로 받아두는 방법을 택했지요. 사람들이 두려워 관아에서는 입을 모지 열어도 자기 집에서 종이에 손도장 하나 찍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서린은 그렇게 받은 증언서를 차곡차곡 모아 단단히 봉에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증언서들이 모이면 언젠가 반드시 서방님의 누명을 벗기는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서린은 그렇게 다짐하며 또 한 포기의 김치를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붉은 김치가 여름 햇살 아래 선연하게 빛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변기태가 직접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린이 보통 아녀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그는 회유와 협박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이지요. 변기태는 마당에 걸린 김치를 흘끔 보더니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서방처가 참 정성이로구먼. 미친 짓이라 소문이 자자한데 가까이서 보니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향리 어른, 서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변기태는 짐짓 인심 좋은 표정을 지으며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자네 처지가 하도 딱해서 말이야. 여기 쌀 한 섬과 돈단량을 가져왔네. 남편 일은 안 된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이제 그 부질없는 짓 그만두고 새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말은 곱게 했으나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남편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지요. 서린은 그 보따리를 물끄러미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향리 어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어찌하여 죄인의 처에게 이리 후한 인심을 베푸십니까? 제 남편이 정말 죄인이라면 어른께서 이리 신경 쓰실 까닭이 없을 텐데요. 서린의 날카로운 물음에 변기태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서린의 그 말이 전곡을 찌른 까닭이었지요. 변기태는 이내 표정을 바꾸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허, 사람의 호의를 곱게 하는구먼.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게야. 계속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자네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말이야. 제 신상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말이지요. 그 쌀과 돈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죄 없는 남편을 팔아받는 인심은 제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서리는 끝내 그 보따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변기태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돌아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변기태가 이리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마루 뒤에서 몰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송씨였습니다. 송씨는 며느리가 향리의 돈을 단호히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더구나 며느리가 던진 죄 없는 남편을 팔아받는 인심은 독약이라는 말이 송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향리가 두려워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닫고 있던 자신의 비겁함이 며느리의 그 당당함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송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라, 내가 그 김치를 거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게냐. 솔직히 말해보아라. 어머님,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낀 서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이건 서방님과 저만의 약속이어요.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실 때 강 건너에서도 우리 집을 알아보시고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거는 표식이어요. 그러니 부디 이 김치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송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랬구나. 내가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모질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서리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송씨는 끝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즉 변기태가 아들을 모함했다는 그 사실만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또 어떤 화가 닥칠지 두려웠던 까닭이지요. 그 침묵이 훗날 어떤 회한으로 남게 될지 송씨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강 건너 옥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경과 형제처럼 지내던 정약선이 어느 날 갑자기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도둑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이었지요. 정약선은 옥문을 나서기 전 도경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노형, 내 약조를 잊지 않겠소. 반드시 노형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그 악랄한 향기를 벌하리다. 그때까지 부디 몸 성이 견디시오. 노형 부디 몸 조심하시오. 그리고 혹여 여강마을을 지나거든 빨랫줄에 김치를 건 집을 찾아주시오. 그 집이 바로 제 집이오. 제 처에게 제가 무사하다고 한마디만 전해주시면 소인은 더 바랄 것이 없소이다. 알겠소. 내 반드시 그 집을 찾아 부인을 만나리다. 정약선은 그렇게 옥문을 나섰습니다. 도경은 멀어지는 정약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그 정약선이 대체 누구이며 그가 무슨 힘으로 향리를 벌하겠다는 것인지 도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두운 옥방에서 맺은 인연이 머지않아 놀라운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형형한 한 나그네였지요. 그 나그네는 바로 옥에서 풀려난 정약선이었습니다. 정약선은 도경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여강마을을 찾아온 것이지요. 정약선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빨랫줄에 김치를 건 집을 찾았습니다. 도경이 일러준 그 표식이었으니까요. 과연 마을 어귀 강가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정약선은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서린을 불렀지요. 이 댁이 한도경의 집이 맞소이까? 서린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뉘신지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정약선이라 하오. 부인의 남편 한도경과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요. 한 서방이 부인께 전하라 한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방님을 아신단 말입니까? 서방님은 무사하신지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요? 무사하시오. 다만 몸은 고단하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굳건하시오. 한 서방이 그러더이다. 부인이 빨랫줄에 김치를 걸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두운 옥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몇 달 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서방님이 그리 말씀하셨군요. 제 마음이 강 건너 그이에게 닿았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이 무엇 있겠소. 도리어 내가 한 서방에게 큰 빚을 졌소이다. 옥에서 한 서방이 나를 형제처럼 보살펴 주었으니 말이오. 부인, 이 증거들을 어찌 다 모으셨소. 하나하나 발로 뛰어 모았습니다. 서방님을 살릴 길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정약선은 서린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도경의 옥살이 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보고는 깊이 감탄했지요. 보찜 장수의 증언서, 위조 문서의 날짜와 비뚤어진 인장에 관한 기록,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이 찍힌 증언서까지 서린이 모아온 그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향리의 음모를 무너뜨릴 칼날이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놀랍소이다. 일개 아녀자가 이만한 증거를 모으다니 부인은 보통 분이 아니구려. 부끄럽습니다. 그저 서방님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했을 뿐입니다. 정약선은 그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부인, 이 증거들을 내게 맡겨주시겠소. 내게 이것을 바로잡을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오.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고 의지했다는 이 사람을 서린도 믿어보기로 했지요. 서린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증거들을 정약선에게 건넸습니다. 정약선은 그것을 품에 단단히 갈무리하고는 이튿날 새벽 호련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부인,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부디 그 김치를 계속 걸어두시오. 한 서방이 돌아올 그날까지 말이오. 정약선이 떠난 뒤 서린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환하게 피어올랐지요. 이것이 바로 가짜 승리, 곧 잠깐의 빛이었지요. 그러나 어둠은 빛이 밝을수록 더 짙게 몰려오는 법. 서린이 미처 알지 못한 사이 향리 변기태의 무서운 역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기태는 정약선이라는 낯선 나그네가 한씨 집을 다녀갔다는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서린의 증거들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곽가야, 큰일이다. 한도경이 처가 무언가 증거를 모았고 그것을 웬 나그네에게 넘겼다는구나. 그 나그네가 대체 누구냔 말이다. 나리, 진정하십시오. 한낱 떠돌이 나그네가 무얼 하겠습니까? 그깟 증거 몇 장으로 나리의 위세를 어찌 흔들겠습니까? 이놈아, 방심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를 알고 법을 알고 게다가 사람을 부릴 줄까지 안단 말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위험하다. 변기태는 마침내 한씨 집안의 씨를 말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꺼내든 첫 번째 수단은 한씨 집을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지요. 변기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 들어라. 앞으로 누구든 한씨 집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한도경과 한패로 보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죄인의 집과 어울리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과 같으니 모두 명심하렸다.
변기태의 서슬에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씨 집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지요. 우물가에서 서린을 보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린을 살갑게 대하던 옆집 분이마저도 변기태의 하인들이 집 앞을 지키는 통에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지요. 세댁, 미안해.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향리가 저리 눈을 부라리니 어쩔 수가 없네. 분이는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분이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분이가 화를 입을까 걱정하며 일부러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서리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변기태의 역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두 번째 수단은 더욱 악랄했지요. 변기태는 한씨 집안의 마지막 버팀목인 늙은 머슴 막개를 노렸습니다. 그동안 서린을 도와 증거를 모으고 심부름을 다닌 것이 바로 막개였으니 그를 떼어놓으면 서린의 손발을 자르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막개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외진 산모퉁이에서 변기태의 하인 몇이 막개를 가로막았지요. 늙은이 잠깐 보세. 향리 나리께서 자네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구먼. 막개는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방이 막힌 뒤였지요. 하인들은 막개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매서운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늙은이 잘 들어. 한씨 집에서 당장 손을 떼. 안 그러면 자네 그 늙은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네. 자네 같은 늙은이 하나 강물에 빠뜨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야.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게요. 나는 그저 주인을 섬길 뿐이요. 주인, 죄인이 무슨 주인이야. 한도경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자네도 살기를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향리 나리께서 자네를 거두어 주시겠다는데 어찌 마다하는 게야. 하인들은 막개에게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막개는 그 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이놈들, 내 비록 천한 머슴이나 의리까지 천하지는 않다. 한서방은 하늘이 아는 의인이야. 내 늙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 집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막개의 그 추상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매질을 시작했지요. 늙은 막개는 그 모진 매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막개를 본 서리는 가슴이 미어졌지요. 막개 할아범, 이게 무슨 일이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아씨, 괜찮습니다. 이 늙은이는 끄떡없습니다. 다만 변향리가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부디 아씨도 몸 조심하십시오. 서리는 피 흘리는 막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충직한 노인이 이런 화를 당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러나 막개는 도리어 서린을 위로했습니다. 아씨, 울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이만한 매를 맞은 것이 무엇 대수겠습니까? 서방님이 옥에서 겪는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씨,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개의 그 말에 서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변기태의 역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그가 꺼내든 마지막 수단은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것이었지요. 변기태는 한도경의 죄목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단순한 문서 위조죄로는 옥살이로 끝날 뿐 도경이 언젠가 풀려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변기태는 도경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셈으로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곽가야, 한도경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겠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죄, 그것을 한도경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야. 그러면 한도경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리, 그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학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지만 변기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과하긴 무엇이 과하냐. 이미 시작한 일, 끝장을 봐야지. 한도경이 살아있는 한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그 자를 영영 없애야 산다.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장부만 꾸미면 돼. 변기태는 그렇게 한도경을 사지로 몰아넣을 거짓 장부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관아의 곡식이 사라진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그 죄를 모두 도경에게 씌우려는 것이었지요. 만약 이 음모가 성공한다면 도경은 누명을 벗기는커녕 목숨마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소식은 막계가 관아의 사령에게서 어렵게 전해 들었습니다. 막계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서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형이라니, 서방님이 사형을 당하신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 정약선 어른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 기별이 없으니 서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약선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뒤로 어느덧 2달이 지났건만 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여 정약선마저 변기태의 손에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증거를 들고 달아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서린의 마음을 짓눌렀지요. 과연 한씨 집안을 둘러싼 그물은 점점 더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희망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 순간 가장 짙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서린에게 절망의 소식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도경의 사형이 머지않아 집행되리라는 소식과 함께 충직한 머슴 막계가 변기태 하인들에게 다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지요. 막계는 그 매질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한씨 집안에 바친 충직한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래서 더욱 서럽고 애통했지요. 죽는 순간까지 막계는 서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씨 부디 서방님을 구하십시오. 이 늙은이는 먼저 가지만 저 세상에서도 한씨 집안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막계 하라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라범. 서린은 막계의 주검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그 충직한 노인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서린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송씨도 끝내 오열했습니다. 송씨는 막계의 주검 앞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며느라, 이 늙은이가 죄인이다. 내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어.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변기태 그자가 우리 도경이를 모함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향리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구나. 내 비겁함 때문에 막계가 죽고 내 아들이 사지에 몰렸어. 이 늙은이를 죽여다오, 며느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무얼 아셨단 말입니까? 서린이 놀라 묻자 송씨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변기태 하인들이 수군대던 소리를 들었던 일,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두려워 입을 닫았던 일을 말이지요. 서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셨으니 그 증언이 서방님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머님께서 직접 들으신 그 말을 훗날 어사 앞에서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송씨는 며느리의 그 너른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질게만 대했던 며느리가 도리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함께 도경을 구할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형을 앞두고 있고 충직한 머슴은 죽었으며 마을은 모두 등을 돌렸고 한 가닥 희망이었던 정약선마저 소식이 끊겼지요. 서린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마당과 빨랫줄에 걸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털어놓은 시어머니뿐이었지요. 막개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설이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모진 일에도 꺾이지 않던 설이니 막개의 죽음 앞에서는 끝내 주저앉고 만 것이지요. 양지바른 그 언덕은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설이는 막개가 저 세상에서나마 한시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지요. 막개의 봉분의 마지막 흙을 덮으며 설이는 다시는 누구도 자신 때문에 희생되지 않게 하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무얼 하고 있는 걸까? 김치를 건다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나, 증거를 모은다고 누명이 벗겨지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막개 할아범만 나 때문에 죽었어. 설이는 빈 마당에 홀로 앉아 흐느꼈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설인의 어깨를 하얗게 덮었지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헛된 기다림을, 이 부질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 속에서 빨랫줄에 걸린 김치 한 포기가 설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하얀 눈을 맞으며 그 붉은 김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김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강영감이 들려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그 말이 설인의 가슴을 울렸지요. 그때는 도무지 알 수 없던 그 말의 뜻을 설인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기다림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내 자리를 지키는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막개 할아범의 죽음도 서방님의 억울함도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해. 서방님이 돌아오실 그날까지 이 김치를 거두지 않을 거야. 설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빨랫줄로 다가가 눈에 젖은 김치를 새 것으로 갈아 걸었습니다. 한방눈 속에서 붉은 김치가 다시금 선연하게 빛났지요. 절망의 바닥에서 설이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아버님,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라 하셨지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설이는 그 붉은 김치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라던 그 말씀을요. 그리고 강영감의 말씀, 시어머니의 참회, 막개의 마지막 부탁을 차례로 되새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설인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막개 할아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구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한 포기가 결코 미친 짓이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보이겠습니다. 설인의 두 눈에 다시 형형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는 꿈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 도경이었습니다. 도경은 강 건너에서 환하게 웃으며 설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임자, 내가 돌아왔소. 임자가 걸어둔 김치를 보고 길을 찾아왔소이다. 임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요. 꿈속에서 설이는 도경을 향해 달려갔지요. 그러나 강물이 너무 넓어 닿을 수가 없었지요. 설이는 안타까이 남편을 부르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꿈은 어쩐지 불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설인의 가슴에 묘한 확신을 남겼지요. 마치 그 꿈이 머지않아 닥쳐올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구나. 꿈이 어찌 이리도 생생할까. 마치 서방님이 정말 돌아오시기라도 할 것처럼. 설이는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정성껏 김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도경을 구할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지요. 서리는 그동안 모은 증거의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었고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언도 글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를 아는 서린이었기에 언제 어디서든 그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바로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충청도 일대의 부패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글쎄, 암행어사가 떴다지 뭐야. 벌써 옆 고을 사또가 봉고파직을 당했다더군. 저런, 그럼 우리 고을도 무사하지 못하겠는걸. 변향리가 그동안 해먹은 게 어디 한둘인가. 말 조심하게. 그러다 변향리 귀에 들어가면 경을 치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변기태의 서슬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암행어사 소문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지요. 변기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변기태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암행어사가 뜨든 말든 내가 무얼 두려워하겠느냐. 내 뒤에는 가명의 높은 분들이 계신데 그깟 어사 하나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러나 그 큰 소리와 달리 변기태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행여 그 암행어사가 한도경의 일을 들추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며칠 전 한씨 집을 다녀간 그 정약선이라는 나그네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나그네가 가져간 증거들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변기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혹시 그 나그네가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한낱 떠돌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변기태는 애써 불안을 떨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가실 줄을 몰랐지요. 결국 변기태는 서둘러 도경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거가 될 한도경을 없애버리면 누구도 진실을 밝힐 수 없을 테니까요. 곽가야, 일을 서둘러야겠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한도경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해. 사형 집행 날짜를 앞당겨라. 빠를수록 좋다. 날이 그렇게 급히 서두르면 도리어 의심을 살까 염려됩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한도경이 살아있는 한 나는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단 말이다. 변기태의 다급한 호통에 곽이방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지요. 도경의 목숨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서린이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너온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뒤바꿀 진실을 품고 여강마을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 마침내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도경의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그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처형을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변기태는 사또와 나란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곧 죽을 도경을 내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도경은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도경은 처형을 앞두고도 의연했지요. 마음속으로 아내 서린의 얼굴과 빨랫줄의 김치를 떠올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도경에게 다가서고 사또가 막 처형을 명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역졸들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또와 변기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라니. 이게 무슨.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을 몰랐고 변기태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요. 그동안 제 세상인 양 호령하던 자들이
마패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졸들의 한가운데에서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단관복을 차려입고 어사의 위엄을 갖춘 그 사내를 본 순간 도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정약선이었던 것입니다. 노형아니 어사또께서. 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떠돌이 도둑인 줄로만 알았던 정약선이 사실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정약선은 도경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죄인 행세를 하며 옥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정약선은 도경을 향해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이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형틀을 당장 풀어라. 한도경은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양민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도경의 형틀을 풀었습니다. 변기태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사또.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한도경은 분명 문서를 위조한 죄인입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좋다. 그 증거를 여기 내놓아 보아라. 정약선의 명에 따라 변기태가 위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약선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좌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문서를 보아라.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작년 9월 보름이다. 그런데 그날 한도경은 제 마을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 이를 증언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어디 그뿐이냐. 이 문서에 찍힌 한도경의 인장을 보아라. 인장이 비뚤어져 있다. 한도경은 평생 인장을 똑바로 찍어온 사람이다. 이 비뚤어진 인장이야말로 누군가 한도경의 인장을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좌중이 술렁였지요. 정약선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그것은 바로 서린이 목숨처럼 모아 정약선에게 건넨 증거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찜장수의 증언서가 있다. 작년 가을 한도경이 마을에서 추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증언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이 찍힌 증언서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다. 정약선이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자 변기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사또. 그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한도경의 처가 그를 안답시고 꾸며낸 닥쳐라. 내 죄가 산처럼 쌓였거늘 어디서 변명을 늘어놓느냐. 정약선의 호통에 변기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변기태의 수족이었던 곽이방이었지요. 곽이방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사또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변기태가 한도경의 전답을 빼앗으려 꾸민 짓입니다. 소인은 변기태의 협박에 이겨 위조 문서를 만들고 거짓 장부를 꾸몄습니다. 소인의 죄도 죽어 마땅하나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이렇게 아뢰입니다. 측근의 배신에 변기태는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수족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제 변기태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한 점도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변기태는 들어라. 너는 향리의 신분으로 관아의 붓을 농단하여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았으며 충직한 머슴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어사또. 한 번만 자비를. 자비. 내가 막개라는 늙은이를 죽일 때, 죄 없는 한도경을 사형틀에 매달 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더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이니라. 정약선은 변기태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변기태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동안 빼앗은 전답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변기태 자신은 무거운 칼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변기태가 역졸들에게 끌려나갈 때 그 기름지던 얼굴은 잿빛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동안 변기태의 서슬에 눌려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해 맞이 않았지요. 세상에 변향리가 저리 될 줄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결국 천벌을 받는구먼. 그동안 저자한테 빼앗긴 게 어디 한둘인가.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향리의 횡포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라 그 통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모든 누명을 벗은 도경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약선은 도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한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이 모아준 증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이리 명백히 밝히지 못했을 것이요. 부인은 참으로 보기 드문 여인이요. 어서 돌아가 부인을 만나시오. 부인이 빨랫줄에 김치를 걸고 노형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오. 도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경은 정약선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한 걸음에 여강 마을의 집으로 향했지요. 한편 그 시각 서리는 여느 때처럼 마당 빨랫줄에 김치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 건너편에서 한 사내가 강을 건너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서린의 가슴이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그 사내는 바로 남편 도경이었지요. 도경은 강을 건너자마자 빨랫줄에 걸린 붉은 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 아래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지요. 임자, 내가 돌아왔소. 임자가 걸어둔 김치를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소이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정말 살아 계셨어요. 그렇소, 임자.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두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그리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도경은 아내의 손을 잡고 그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임자, 고맙소. 임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덕에 내가 살았소. 임자가 걸어둔 그 김치 한 포기가 어두운 옥에서 나를 버티게 한 등불이었소이다. 아니어요, 서방님. 제가 한 것이 무엇 있겠어요. 그저 서방님이 돌아오시리라 믿고 기다렸을 뿐인걸요. 다만 저 충직한 막개 할아범이 끝내 이날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한이 됩니다. 서린의 말에 도경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막개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며 그 충직한 노인의 의리를 두고두고 기렸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송씨도 달려 나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며느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너를 몰라보았어.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빨랫줄의 김치가 사실은 옥에 갇힌 남편을 위한 애절한 신호였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린에게 던진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이제와 큰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세상에 그 김치가 그런 깊은 뜻이었다니. 우리가 새댁을 몰라보고 그리 손가락질을 했구먼. 부끄럽기 짝이 없네. 봄이 되자 한씨 집안은 빼앗겼던 전답을 모두 되찾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경과 서린은 예전처럼 단란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그리고 서린의 빨랫줄에는 더 이상 김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더는 신호를 걸 까닭이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 빨랫줄에는 이제 갓 빨아 햇볕에 마르는 깨끗한 빨래가 정답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화려한 재주도 아니요. 큰 힘도 아닙니다.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법이지요.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그 기다림이 사지에 몰린 남편을 살리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한결같은 정성 앞에서는 향리의 음흉한 음모도 세상의 모진 비웃음도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